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여기 인사를 하는데 오늘 첫 개강이라서 11월, 12월 달에 우리 이제 개강을 했는데 기초 강의, 입문 강의는 일단 끝이 났고 이제 1월, 2월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이제 요 기본서 갖고 있죠. 기본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약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 기본 강의는 한번 제대로 싹 보고 그 다음에 양을 줄여갈 거예요. 요약집 지금 거의 다 작업해서 지금 아마 작업이 진행되면 조만간 이제 책이 나오겠죠. 네,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요약집을 너무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 이론이 좀 된 상태에서 가면 어느 정도 따라오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니까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 아까우니까 이제 진도로 바로 갈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소개를 하겠지만 뭐 인터넷에 한번 궁금하시면 치시면 사기꾼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첫 개강인데 앞으로 이 기초 강의, 예를 들어서 기초 입문 강의를 안 듣고 1월 달에 이제 바로 이 기본 이론으로 바로 오신 분들은 선생님 저 기초 강의를 안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기본 이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초 강의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이 어디다, 몇 강에 몇 분부터다라는 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만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캡처해놨다가 그리고 이 강의 듣기 전에 그 강의만 좀 보고 와가지고 들으셔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은 오늘 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기초 용어 정리 같은 경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첫날은 6과목 중에서 왜 공법이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간략하게 그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1차 과목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공법 선생입니다. 그래서 2차에 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선생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법 선생님 강의하셨고요. 공시세법 이제 내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과목인데 원래는 세 과목입니다. 근데 공시법하고 세법은 합쳐서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문항수가 여기 40문항이고 이것도 40문제고 과목별로 이것도 40문제인데 공시세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이제 뭐 이게 18문제면 이게 22문제 뭐 이렇게 안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 양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러면 2차 과목 중에서는 실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이분들은 아마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실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 관련된 것은 나중에 실무에도 적용이 좀 될 거다. 네, 양이 많죠? 양이 많죠. 동그라미가 커지는 거 봐봐 이거.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과목별로 특성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자 1차 과목이 여기까지면 1차 과목에 이제 제일 양이 많은 건 민법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이걸 이제 조문량으로 이제 대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조문으로 한번 바꿔본 건데 일단 3,000개입니다. 공법 3,0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150, 300, 200이니까 이거를 다 더해도 얘보다 적고요. 얘를 다 더해도 나머지를 다 더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문항수가 나오는 거는 40문항씩 과목별로 나오는데 공시세법이 이제 24문제, 16문제 뭐 이렇게 배분이 돼 있다. 그래서 양 자체가 공법보다 다 더해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공법 전체 양하고 5과목의 양이 거의 비슷해. 유사한데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 단위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6일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얘도 4시간 진도가 나가고 얘도 4시간, 얘도 4시간, 얘도 4시간, 얘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할 건데 같은 4시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진도를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진도를 이만큼 나가야 되고 이분은 이만큼 나가는데 이분은 이만큼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4시간을 하는 거랑 요만큼의 4시간을 하는 거랑 양이 많다 보니까 휘발성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양을 빨리 했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는 거죠. 그게 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아니지만 저는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7, 8월 달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 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 안정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저는 1월 달에 공부하신 분이 너무 요령껏 요거 쉬운 부분 요거만 좀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쉬운 부분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거 내면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옛날처럼 공부하는 형태는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누가 그러는데 자꾸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절대 상대평가로 안 가요. 올해 시험 보시는 분은 무조건 절대평가로 가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렇게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강의 듣기 전에 기초 강의에서 이제 뭘 들어야지 되냐 해서 요 기초 강의가 이제 11월하고 12월 달에 진행됐던 강의예요. 그 중에 요 4강, 5강, 6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강, 5강, 6강 중에서 4강은 요거 36분에서 1시간 5분짜리 그 사이 부분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5강은 전부 보시고 6강은 36분까지만 좀 보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으로 가시면 된다. 기본 이론 1, 2월 강의.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뭘 봐야 되냐? 미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주차 대비해서 요 세 가지 7강의 16분부터 8강 40분까지 11강에서는 0분에서 22분까지 요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주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본인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 미리 좀 해두시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기초 강의 이거 혹시 지금 듣는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걸 잠깐 미뤄두시고 여기 먼저 보고 오신 다음에 제가 하는 오늘 첫 강의를 들으시면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더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2주차는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2주차 수업 따라오시면 도움이 좀 더 훨씬 될 거다.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저 혼자 여러분들 라이브로 하는 지금 글 올리고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안 열려요. 디테일 감동 수업이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SB 여기는 아이디가 나오고 이름이 안 나와서 이름을 못 불러드리겠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추석 다 하셨네요. 더보기 자 눈길 자빠졌습니다 한번. 눈길이 자빠졌어요. 자, 일단 다 들어오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 보면서 답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자, 일단 올해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게 기초적인 용어 정리하는 11월, 12월 강의는 일단 제낄게요. 제가 보라는 것만이라도 좀 보시고 물론 다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오늘 하는 게 1, 2월 강의잖아요. 그래서 1, 2월 강의 중에서 기본 이론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7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없이 오신 분이 바로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절차를 겪으신 분도 힘들 텐데 근데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이해도나 암기력이나 또는 문제 푸는 요령도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시작하신 게 여러분이 정말 잘하셨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 그리고 3, 4월 가면 이제 요약집 갖고 갑니다. 요약집 지금 거의 나왔고요. 기출문제집도 거의 지금 다 완성되고 있고 문제집도 지금 현재 집필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당 한 달이니까 4주 나오죠. 그래서 4회 연습하신 다음에 총정리하는 형태로 아마 갈 겁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이제 특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정리를 그대로 해두시면 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게 하려면 잘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CR부 특강이나 총정리 이론 특강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특강이에요. 시잘부라고 해서 제가 2002년부터 밀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는 시장에서 다 시잘부 하면 최고다 뭐 이렇게 시잘부 하면 이제 시잘부만 해도 뭐 합격한다 뭐 이런 말 많아요. 예. 그리고 식국태는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여기는 이제 24문제 정도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24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뭐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서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같이 풀면서 이게 잘 나오니까 이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최소 60점을 맞을 수 있다 해서 목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체계도라는 거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체계도 들으면서 강의할 건데 이 체계도 특강은 따로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거 하려면 이 1, 2월 달 이론이 끝난 다음에 특강을 아마 하게 되는데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될 거다. 그리고
식국태는 최종 정리 이론 특강이라 마무리 정리할 때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비교 특강이랑 같이 할 건데 이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 보는 전체 내용 중에 부동산 공법은 몇 차 과목이라고 했어요? 2차 과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요 공법이란 단어랑 부동산의 합성어인데 부동산을 토지 건물이라고 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현재 공법이다. 좀 공법이 딱딱하죠. 사법의 반대말이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개인하고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런 절차 밟지 않으면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규제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하는 그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이 규제를 받더라도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이 복되고 이로울 수 있다면 국가는 규제를 하겠다. 공익 목적 차원에서 공공복리라고 해요. 그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법들은 다 공법이에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빨간불일 때는 쓰고 파란불일 때는 가는 거죠. 이건 우리 국가가 만든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만약에 파란불일 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은 또 누군가한테 있겠지만 누가 더 많냐? 법을 어긴 사람한테 있겠죠, 더. 그죠? 근데 그거는 국가가 건너가지 마라고 했죠, 나한테. 이거 공법이에요. 근데 공법인데 부동산과 관련돼 있습니까?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그 공적 규제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만 골라서 뺀 법이 부동산 공법인데 그 부동산 규제하는 공법이 한 350개 정도 된다. 근데 그 350개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법률을 모아놓은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게 6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6개의 법률을 부동산 규제하는 공법이라고 칭하고 시험 범위상에서는 40문제를 출제하는데 과목별 40문제를 출제하는데 2.5점 한 문제당 40문제라 2.5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상을 맞아야 되고 얘는 최소 40과락을 넘은 상태에서 64일을 맞으면 합격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과목이다. 근데 저는 60에서 70을 목적으로 저는 강의를 할 거고 이렇게 해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갈 때도 이거 도움이 좀 되겠다. 저는 이제 실무를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게 이해가 되면 암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무작정 암기만 자꾸 하니까 점수는 또 안 나오고 재미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실무에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요거는 요 실무할 때 내가 써먹어야지 하면서 이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실무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서 우리가 이제 2차까지 합격을 하면 이 자격증을 줘요. 제 거거든요. 저 젊었을 때입니다. 제 20년 전에 땄는데 학생들 데리고 가서 저 같이 땄는데 제가 강의한 지 이제 22년 차 됐습니다. 22년 차 됐고 22년 차 동안 제가 해오면서 실무도 했고 개발도 했고 건설에서 분양도 했고 연립주택 분양도 해봤고 상가, 토지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디벨로퍼 해봤는데 공법이 되게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구나라는 거는 저는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 내용이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현재 8개년으로 제가 잡았는데 8개년 동안 인원수가 보시면 응시 인원수가 증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응시 인원 증가 속도예요. 그리고 30회 때는 약간 줄었다가 32회, 1회 때 다시 좀 늘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응시자 12만 9천 명, 그 중에 합격자가 16,000명이라서 합격률이 22%인데 거의 보시면 합격률은 거의 한 15에서 20 사이라고 보시면 돼. 합격률은 15에서 20 사이인데 요 36%가 됐던 지역이 30회 시험이었고 바로 전 시험인 31회 때 이 합격률 너무 높잖아. 좀 낮춰 했는데 낮춰해도 22%예요. 좀 어려웠던 그때보다도 옛날보다도 어려웠죠. 근데 요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제 대신에 보통 보시면 짝수회가 조금 쉬워요. 짝수회가 36%, 20%, 뭐 16%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제 합격률이 좀 높았던 해가 이제 짝수회가 조금 약간 높았어요. 그리고 홀수회가 보시면 홀수회 보시면 29회 때 13%, 22% 줄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요 32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짝수회가 조금 더 유리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분 좋으셔야 됩니다. 기분 좋은지 한번 볼까? 짝짝짝. 정미정님 오셨네요. 정미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다 안녕하세요. 자, 안 열리시는 분은 빨리 열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열릴 테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뜻을 여러 개 찾다가 뭘 느꼈냐면 기적이 가장 놀라운 게 뭐냐? 우리 보통 기적이 일어났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이 말은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이제 기적의 큰 뜻이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2021년에 올해 꼭 합격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코로나 빨리 물러나가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게끔 꼭 그런 기적이 올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원법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엄청 많은 법들이 많은데 뭐 산림법도 있고 우리 등기법이란 것도 배우죠. 건축법, 도시개발법, 산지관리법, 시트법, 민법, 세법, 농지법 엄청 많은 법이 있어요. 그중에 여기 또 공법의 신도 보이네. 이거 누구야? 농지법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법 너무 많은데 그 부동산 공법 중에 토지 규제하는 법이 4개, 건축물 규제하는 법률이 2개에서 문항수로 따지면 40문항이지만 26문항 그리고 14문항이 나와서 총 40문항인데 이 토지 관련된 게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평균 60이 나오려면 24개를 맞추시면 60점이 돼요. 토지 쪽만 잘해도 65점이네. 그럼 건물 버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이게 어려운 거. 왜 어렵냐?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다 공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요.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던 게 여기서 딱 나와버리면 이거 막혀버려요. 공법은 시험이 끝나고 나도 불안해. 내가 꽈락이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점수 맞히면 60점, 뭐 65점, 막 70점 이렇게 나와요. 그 70점이 나온 사람도 나오면서는 꽈락인 줄 알고 나오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야. 왜? 양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잘 찍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번부터 이제 기본서 학습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서라는 게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1, 2월 기본 강의 들으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 내용이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책을 자세히 읽는 거는요. 심화이론 가서 요약집 강의를 제가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제 기본 이론을 봤기 때문에 찾아서 복습할 때 자세히 보는 거야. 그때 정독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다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가서 잘 모르는 부분을 정독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법을 정독을 한다? 이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거 다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밑줄, 현관펜, 뭐 별 표시, 체크 표시 이 한 부분만 복습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밴드에서 제가 이제 일일이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이제 과제를 주말은 좀 쉬어야 되니까 주말은 웬만하면 좀 쉬고 웬만하면 그래도 5일 동안은 그래도 1일 과제 같은 거를 제가 인증하게끔 시켜요. 근데 제가 작년에 200명 정도를 모아서 밴드에서 제가 멘토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멘토링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가장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게 뭐냐 합격자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루에 제가 매일 문제를 내주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제가 오늘 썼던 거 숙제에 대한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인증하고 그거를 자기 밴드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놓다 보니까 자기가 썼던 거기 때문에 빨리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제를 드리면 여러분은 그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가서 고상철이라고 치시면 밴드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작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합격하신 분이 가장 도움 많이 받았다고 했던 게 요거였었어요. 1일 과제 잘 따라온 거. 요거만 하시면 돼. 1, 2월 달 기본 이론 잘 따라온다. 심화 가서 정독한다.
그리고 제가 밑줄 치세요, 현관펜 칠하세요, 별 표시하세요, 체크 표시하시면 하세요. 그때 요거 나중에 복습할 때 요거 위주로만 살짝 보고 밴드 1일 문제 하면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공법은 개인이 뭔가를 할 때 국가가 나를 규제를 하는 법이 공법인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고 해요. 저는 철저하게 어느 부분만 할 거냐면 이 부분만 할 겁니다. 이 부분. 여기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분쟁이 생겼어. 저 A란 사람, B란 사람. 그러면 이제 민법 관련된 분은 우리 최희대, 우리 또 희대의 사기꾼 잘생긴 목소리 꿀성대 있잖아요. 나도 꿀성대 되고 싶은데 난 안 돼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우리 희대 형님이 자세하게 또 답변해 주실 거고요. 저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거야. 국가가 나를 규제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거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 저도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해에 보통 한 1000개, 그리고 여기 회사만 1000개, 또 다른 회사에서도 1000개, 보통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답변을 하는데 얼마나 저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답변을 한번 읽어두고 답변을 해드리고 간략하게라도 답변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생길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부동산 공법은 몇 개 법률이? 6개 법률이 모여 있는데 이 부동산이에요. 그중에 주택에 관련된 공동주택, 건축물을 짓는데 공동주택을 규제하는 법이 주택법인데 얘는 30개를 넘게 질 때만 한꺼번에 짓는 개수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라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내가 짓겠다 그러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건축법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 짓겠다, 2개 짓겠다, 이건 건축법상 허가를 받는다고 하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법이 달라, 법이. 주택법으로 와서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규제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산들 논 보니까 여기 농지법하고 산지관리법은 있어요. 있는데 보통 우리가 농지를 중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지 임야를, 즉 산지를 중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산지관리법이란 법은 있지만 시험 범위에서는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요 규제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 안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얘가 밀집이 된 거야. 하나만 오래됐으면 그 건물 진 사람이 다시 재건축하면 돼. 근데 여러 개가 몰려 있는데 같이 합시다.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려면 당신들이 조합을 구성해라. 조합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시행자가 돼서 당신네들이 수익을 가져가. 그러면 우리가 조합이 돼서 나는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을 한 후에 내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이득도 조합원이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기반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건물만 오래된 거야. 그러면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무슨 사업하면 되겠네? 재건축 같은 거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고. 근데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싹 밀어서 다시 올려야 되니까 도로를 다시 깔고 공원도 다시 깔고 해야 되죠. 개발을 다시 한다. 재개발 사업이 있어.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과 저기 달동네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런 절차로 조합 구성은 이렇게 하시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이렇게 되고 그 시행자가 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를 규제하는 법으로 6문항이 나옵니다. 건축법은 7문항이고 주택법도 7문항이고 그리고 신도시, 도시 안에 인구가 너무 밀집돼 있어서 새로 뭔가의 도시가 좀 필요해. 그러면 새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산들 논인데 여기를 싹 밀어요. 밀어서 새로 구획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를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현재 이것도 6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국토개입법이라고 해서 12문제 나오는데, 그럼 12문제에다가 이거 6문제, 6문제, 얘가 2문제 나와요. 그럼 더하면 26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지 관련된 거,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건축물 관련된 거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토개입법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16문제, 개발법에서 6문제를 같이 맞으면 이게 18문제가 되는 거죠. 최소한 16개 맞춰야 우리가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꽈락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40에서 60 사이를 어떻게 내가 맞출 거냐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을 짜는데 1, 2월 달 기본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개입법하고 일단 건축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하고 나머지는 심화 이론 가면서 심화 이론 문제풀이 가면서 제가 점수 나올 수 있게끔 진짜 너무 어려웠고 이거는 공부해봤자 가능성이 없다 버릴게요. 제가 버릴 테니까 여러분 저 믿고 1년간 잘 따라오시면 제가 자격증은 못 드려도 자격증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넘어갈 수 있게끔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안에 1년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 때문에 공법에 꽈락이 나왔다라고 이 생각이 드시면 제가 환불을 해드릴게요. 공법에 대한 것 부분에 대한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지금 22년 동안 욕을 많이 안 먹고 살았던 거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약간의 능력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은 국토개입법이라는 법 체계를 제가 잡아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한 바퀴를 돌면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게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바로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이어서 갈 건데 오늘 하는 첫째 법률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잘 봐요. 국토란 말은 전국의 토지를 줄인 말이 국토예요. 전국 토지에 계획하고 그 이용을 규제를 하겠다. 그거를 규제할 건데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로서 규제를 받을 겁니다. 자, 계획을 먼저 썼어요. 먼저 계획을 짠 후에 그에 따라 후에 이용 개발합시다.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해서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이 법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는데 그걸 제가 이 기본 이론에서 또 설명을 하면 진도 자체를 못 나가. 왜? 제가 공법 양이 되게 많댔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공법은 꼭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들으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부분만이라도 보시면 도움이 더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오늘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전국 토지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기초 강의 때 했으니 이제부터는 계획 파트예요. 요 계획 파트가 우리가 41번부터 시작하는데 41번, 42번, 43번이 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공법 첫 문제가 얘기 때문에 오늘 하는 파트가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 자, 지금 현재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전국 토지 그려놨죠? 근데 아쉽게도 뭐 북한을 가지고 그럼 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을 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전국 토지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가 짜는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걸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의 관할구역이라고 관할구역 요 도시 요 도시 요 도시 도시가 너무 많이 있는데 2개 이상의 도시란 말을 쓸 때에는 묶어줘야 돼요. 그럼 A란 도시랑 B란 도시랑 뭐 3개 C란 도시를 이렇게 해서 묶어요. 2 이상이란 말을 쓸 때 주로 나오는 표현이 광역이란 말 쓰거든요. 광역. 그럼 광역적인 도시계획이다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한 개의 도시마다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갈 겁니다. 라는 도시계획이 나와요. 도시계획 안에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2개로 섞여 있는데 이 기본 방향 제시해주면 기본 방향 제시에 따라 관리도 들어가라. 그래서 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도시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도시라고 그러면 뭐 특별시, 뭐 인천광역시, 뭐 수원시, 양평군 얘도 다 도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군 그러면 도시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군도 도시라는 표현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 군자가 들어가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그런데 특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하나의 도시죠. 그럼 서울특별시일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전체를 통칭해서 부를 때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얘는 실체는 없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만 쓰는 표현이고요. 기본계획 따로, 관리계획 따로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범위에는 이게 국토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서 얘는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울 건데 이거 말고도 계획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환지계획, 농지 이용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 읽기도 짜증나죠? 근데 요 많은 계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부터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분화해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볼게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이 생긴 거죠. 요게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이 생겼어. 그럼 서울시라는 이 관할구역에 앞으로 2040년도에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기본 방향 잡아야죠. 그럼 서울시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야. 그럼 방향에 맞춰서 그러면 인구는 얼마로 할 거고 현재 도로가 너무 어디가 부족하고 하니 어느 지역이 지금 살기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지역은 이렇게 할게라는 방향 잡아주면 집행하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걸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그러면 이제 방향성, 공간구조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생활권은 이렇게 연영을 나눌 거고 토지 이용 중에 여기는 개발할 땅도 있고 보존할 땅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 정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할 땅에다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공원 녹지도 있어야 되고 경관도 이쁘게 해야 되고 기후 변화에 따라 대응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다 짜요. 그럼 이게 나와야 구체적인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도로 필요하니까 여기 도로 깔아. 이렇게 도로 깔아. 그리고 여기 녹지 공간도 좀 만들고 여기 건물도 좀 짓고 주택도 좀 짓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집행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요거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쓴 말들이 어디 나오냐. 자 이제 기본서 보시면 요거 맨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싹 훑어보시고 제가 이거를 쓸 때 제일 많이 걱정하면서 썼던 거는 법조문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 쓴 게 좀 있고 왼쪽 편의 날개, 오른쪽의 날개에다가 추가로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팁으로 넣어놨어요. 그럼 거기 구성 한번 보시고요. 페이지는 20페이지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전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1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놓고 20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앞으로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온다. 체계도, 간략 체계도라고 그래서 제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의 수립 절차 그리고 22하고 23에서 조금 알아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 정도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 중에서 이거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럼 바로 24페이지로 가볼게요. 페이지 24페이지. 거기 가시면 총칙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법률은 1장에 총칙해놓고 이 법 제정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이렇게 나와요. 법을 만들면서 어떠한 목적도 없이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에 대한 어떤 제정 목적에 따른 총칙의 1항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올 건데 거기 보시면 1번에 광역도시계획, 방금 전에 뭐 광역도시계획 들어본 것 같았죠? 그 다음에 2번에 도시군 계획은 아까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
자, 기적이 꼭 생길 저도 원합니다. 기분짱 오랜만에 봐서 저도 반갑습니다. 기본소가 중요한데 1월부터 저처럼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를 1회독만 하게 됩니다. 3월부터 요약집 수업을 하게 되면 1회독밖에 되지 않는데 기본소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녹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기본소를 가지고 2번, 3번 강의를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서 한 번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하니까 그래서 1, 2월 달 강의를 복습할 때 한 번 하면 2번 보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1.2배속이라고 하죠. 1.2배속, 뭐 1.4배속, 1.6배속인데 처음에 들을 때는 저도 최대한 천천히 할게요. 근데 양이 워낙 많으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3,000개하고 100개를 같은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말이 15배는 빨라야 되는데 15배 빠를 수는 없잖아요. 저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적응되고 나면 1.2배속이나 4배속으로 하시면 4시간짜리 3시간으로 줄고요. 그리고 2배속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2시간으로 끝내요. 그러면 하루에 막 10강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본 이론 한 거 한 바퀴 제대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잘 모르겠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페이지 거기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용어 정리 있잖아요.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27페이지까지 있는데 용어 정리 여러분 법조문 가서 보시면 이렇게 안 써 있고 법조문으로 막 나열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읽을 때 편하라고 표도 만들고 뭐 박스도 만들고 기출문제 예제도 놓고 한 거고 왼쪽에 날개 오른쪽에 날개 있죠. 거기 팁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 좀 조심하세요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 진도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에 웬만한 것들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세하게 보시되 얘를 10번 반복할 수가 없어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더 핵심적인 부분 줄이는 게 요약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약집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찾아볼 정도의 능력만 되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27페이지에 뭐 공공시설 있고 마지막에 거기 29페이지 가면 21번에 기반시설 무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이라고 써 있죠. 거기 보시면은 21번까지 제가 요약 정리에 팁까지만 있는데 한 번 정도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팁 읽으면 이해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이 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썼으니까 제가 머리에 있죠. 네가 쓰고 내 책 내용 어딘지도 모르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쓰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제 해야지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진도 나가면서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내용 하나씩 보면서 알파 플러스 알파 하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기초 이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네모 3번 국토 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부터 있는 거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 요약집에서 요것만 좀 보세요라고 하면 그것만 딱 보시고 안 보셔도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밑줄 치라고 하고 형광펜 치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 꼭 보시는 거야. 자, 중간중간에 가면은 자, 페이지 32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32페이지 가시면 도시군 계획 등이 아마 타이틀일 거예요. 제 2장 해놓고 도시군 계획 등이라는 얘기는 등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도시군 계획 등 했어. 예를 들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으면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이 있는데 등 썼잖아요. 여기다. 등. 혹시 고상철 등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상철 등. 고상철, 장동건, 원빈 3명을 줄인 말인데 고상철, 장동건, 원빈. 그래서 우리나라 얼짱 3인방이라고 하잖아. 또 재수없다고 글 쓰는 거 아니야, 여기다? 그래서 일단 저 사람 3명 중에 가장 핵심이 고상철이잖아. 그래서 고상철 등이라고 하는 거죠. 유재석, 이휘재, 뭐 예를 들어서 강호동 있으면 유재석 등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고상철 등. 그럼 여기 보세요. 도시군 계획 등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기타 계획을 말아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등이라는 표현이 그건데 그 중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1장이 나올 거예요. 1절에. 그럼 벌써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고
얘네가 어떤 절차로 수립되는지도 모르고 얘 성격을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를 공부를 딱 하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수업 듣는 거잖아. 수업 안 듣고 이 책 갖고 공부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따라오기 힘든 이유는 기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 중간에 보면 타이틀 위에 회차가 있으면 그 회차는 시험에 나온 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파트는 아예 없어. 안 나왔다는 거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회차가 좀 많은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제가 파란 색깔로 좀 바꿔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파란 색깔로 바뀐 단어들은 키워드예요. 걔는 외워두시거나 기억해두시고 고놈 가지고 많이 틀리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형광펜, 밑줄, 별표 체크하는 건 제가 강의 시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자하고 형광펜하고 볼펜 하나만 준비하고 전투 준비 다 됐으면 앉아 계시면 돼요. 볼까? 자, 요게 서울시를 제가 옛날에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야. 여기 남서울 개발이라고 돼 있죠. 남서울? 옛날에는 동서울도 있고 서서울도 있고 북서울도 있었어요. 왜? 작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이 우리 서울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서울 중심부, 여기 여의도 영등포.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개발이 안 돼 있었는데 서울로 편입하면서 여기를 영등포의 동쪽에서 영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 처음 개발할 때는요. 요 배 타고 건넜어요. 한강을. 배 타고 건넜는데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어딨어? 제3 한강교 밑을 여기 한남대교. 그 당시에는 한남대교, 그다음에 저 한강, 철교, 양화대교 세 개밖에 없었어요. 도시가 발전하면서 뭐 막히는 거야. 그럼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데 한강 다리수 개수가 31개인데 그때 당시 막 3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69년까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1914년도까지는 여기까지가 서울이었었어요. 한양. 그리고 36년도, 49년도, 63년도에 서울로 편입이 딱 되고 여기가 광진구였는데 성동구였는데 여기 강동, 송파, 강남, 서초로 나눠진 거죠. 그럼 요 계획을 이렇게 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계획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오면서 현재는 이 상태로 된 거예요. 서울은 한양 도심에서 종로 CBD라고 하고 여의도 YBD, 강남 GBD에서 3도심 7지역 중심의 서울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개발할 땅들을 정해놓은 건데 이게 서울특별시 2030 도시계획 플랜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는 이런 기능을 갖는 도시 구역을 만들겠다라는 방향 제시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방향 제시를 했어. 그럼 이제 한 대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를 집행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방향을 안 주면 지 멋대로 그냥 막 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그걸 우리 난개발이라고 하고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제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방향 우리가 제시하면 그 다음에 개발합시다. 선계획 후개발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도시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아까 두 개를 묶으면 넓다. 지역적 범위가 넓다. 뭐라 그래? 광역.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요 광역계획권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방향을 제시하겠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도시마다 제가 있는 거 캡처한 건데 어떤 도시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어떤 도시는 토지 이용을 이렇게 하겠다. 화성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계획은 안양을 이렇게 만들겠다. 세종은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인천, 경기는 어떻게 이루겠다. 이게 다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다. 예를 들게요. 원주 가보신 분 있을 건데 원주에 기업도시 들어갔잖아요. 기업도시 그 땅이요. 그 생판 시골이었었어요. 그 생판 시골인데 기업도시로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 그럼 따라서 옆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주거인구가 있을 거니까 그런 도시화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산들로는 깎았어요. 지금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하나씩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어가지고 구획이 된 상태에서 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기업 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향성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집행해서 관리하는 계획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기업 도시라는 계획을 짤 때에는 원주시 도시 기본 계획이 있겠죠? 기본 계획에서는 인구 얼마, 토지 이용, 개발 계획, 방향, 천재 지명 어떤 거 다 짰어. 그럼 기반시설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설치를 하고 들어가고 사업하는 거는 관리 계획에서 하는 거야. 그럼 계획의 성격이 두 가지네. 방향 제시하는 것도 있고 집행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은 요 행정 조직을 좀 알아야지만 이해가 좀 빨라요. 행정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본 다음에 바로 요 행정 계획 들어갈 건데 행정 조직 연습을 우리 기초 강의할 때 한번 했지만 계속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처음 들은 분이 계시니까 이번에는 빨리 정확하게 끝내버릴게요. 여러분 1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코로나 아닙니다. 절대. 예. 됐고, 그리고 1, 2월 달 강의는 복습을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오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한 30분 정도만 살짝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조금 1, 2월 달에는 동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민법 개론을 좀 더 보시고 3, 4월 달부터는 공법도 제가 하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테니까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 그냥 그대로 따라오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돼. 자,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전도인데 지도 정도는 아셔야죠. 서울이 여기 있고 경기도 우리가 전국 8도라고 하고요. 광역시는 6개, 특별시 하나. 그래서 서울특별시 하나.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변으로도 이렇게 해서 경기도라는 데가 있죠. 이렇게. 경기도. 한번 여기 인천광역시. 그럼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를 서인경. 서인경이라고 들어봤죠? 그 춤추는 애 있잖아. 이렇게 하는, 뭐, 위태 하는 애 있죠. 그 인경 말고 서인경. 서울, 인천, 경기. 이거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여기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광역시가 요거 뭐죠? 요거? 뭘까? 3번이 뭐다? 맞춰라. 맞춰봐. 3번이 뭘까요? 한번 볼까? 3번이 뭐냐 했더니 그렇죠. 여기가 약간 느리지. 약간 느리니까 3번이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이고 4번이 대구, 5번이 울산, 부산, 7번이 광주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세종시가 여기 세종특별자치시로 만들어졌고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돼서 전국은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상 해가지고 현재 8도에다가 제주도까지 해서 이제 하나 플러스 된 거고 그다음에 특별시는 현재 하나, 광역시는 6개, 특별자치시라는 서울 세종시가 생긴 거죠. 이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정해놓은 거는 관할하는 권한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 담당자가 그 관할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도 짜고 어떠한 규제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전국을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럼 2개 이상의 도시를 관리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치제도 도입했어. 스스로 당신네들이 다스려라. 그래서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건 자치제도인데 2개 이상일 때는 광역자치단체, 하나의 기초생활권역일 때는 기초자치단체, 이걸 줄여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서울이죠. 그 다음에 인천, 여기 뭐라고?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각 부 장관들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관련된 부서는 주택건설, 토지주택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는 건설교통부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왔을 때 이 이름을 바꿨죠. 국토교통부로. 그리고 이제 각 부 장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이분들이 아니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우리가 볼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니까 국토부 장관까지만 아시면 돼. 그리고 전국을 특별시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전국 몇 도? 8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현재는 특광, 특특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시는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980만 명, 1000만 명이었다가 떨어졌죠. 경기도로 뺏기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는 25개의 구로 돼 있어요. 이게 서울특별시인데 25개의 구로 돼 있기 때문에 25개의 구인데 그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송파구. 인구 제일 많죠. 80만이 넘으니까. 평택시는 송파구의 열 몇 배인데 50만이 겨우 넘었어요. 얘는 80만입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엄청 조그만 땅에 몰려 있으니 집값이 쌀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역시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원래 동구, 서구, 중구, 남동구 이렇게 계양구 있었는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먹으면서 2개 이상의 도시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인천 뭐라고 그러죠? 광역시라고 해요. 그래서 광역시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먹은 데야. 울산은 울주군을 먹고 부산은 뭐야? 기장군을 먹고 대구는 달성군을 먹고 그러는데 광주하고 대전은 군이 없어요. 군이 있는 군도 있고. 그럼 여기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특별시는 25개 구청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나오겠지.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원래 충청남도 연기군이 확장된 거예요. 확장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동읍으로 돼 있어요. 구가 없어요. 자치구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읍, 면, 읍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고 제주도는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 뭐 제주시 이렇게 있다가 다 없애버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있고 현재 구를 없앴어요. 그래서 얘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가 없죠. 여기도 뭐가 없어요? 구가 없어. 근데 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군. 그래서 시하고 군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로 나눠지는데 여기 시 중에 서울특별시라고 안 하고 여기는 수원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남시예요. 인구 되게 많죠. 50만 이상이면 혼자 관리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는 뭐로 또 나누냐면 일반적으로 더 큰 일반시하고 군 밑에도 인구 50만일 때는 대도시라고 불러요. 인구 50만 이상은 뭐라 불러요? 대도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일반시라고 해요. 그럼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0만인데 수원시장이 혼자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구청장, 영통구, 예를 들어서 팔달구, 권선구라는 구를 둘 수 있어. 50만 이상인 대도시만. 그래서 여기는 비자치구라고 해서 이거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을 한 거고 여기 구청장 우리가 투표에 의해서 뽑은 구청장이죠. 그래서 이걸 자치구청장이라고 한다면 얘는 비자치구청장이라 급수가 다르지. 영통구청장이 전데 강남구청장을 만났어요. 그럼 충성해야 돼요. 왜? 내 영통구청장 윗사람이 대도시 시장이 수원시장하고 동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비자치구가 안 나와요. 공법에는 자치구까지만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일반시는 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결론을 그리면 자 전국 대상은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되지만 할 일을 위임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각부 장관을 선임하죠. 이분이 선임한 거잖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선임했다가 드디어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그 교수님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거죠. 그리고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인데 여기서 땅덩이가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도라고 그랬죠. 도. 예를 들어 서울시 땅 면적이 경기도가 18배 정도 돼요. 엄청 큰 거잖아. 그래서 특별시는 구군, 얘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시군으로 나눠지는데 인구가 많은 시를 아까 뭐라고 50만 이상을 대도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시라는 관할구역을 만들 때 워낙 큰 놈 얘는 빼고 여기까지 한꺼번에 우리는 도시라고 해서 관할지역을 보통 특광, 특시, 군이라고 해요.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이제부터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생겼으니 이분이 무슨 계획 짜면 되겠네. 그렇죠. 국가 계획 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부를 때 끝날 때 뭐로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특별 뭐라고 끝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그럼 얘는 뭐라 부르는데? 시, 도지사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시도라고 하면 돼. 근데 끝날 때 얘는 군, 시장, 군수.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시, 군, 구라고 하면 되겠죠. 시, 군, 구. 그래서 이거를 시군구청장 윗사람을 시도지사, 시도지사 윗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너무 기니까 국장 이렇게 할게요. 상하 위계질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도시의 범위는 도가 안 들어가고 시군까지 들어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우리가 줄여서 말할 때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밑에 특광특특도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시는 구, 우리 구하고 구청장하고 구군, 나머지는 없죠. 둘은 얘는 시하고 뭐로? 군. 시장하고 군수인데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일반 시도 있겠죠? 대도시는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이 없다. 여기까지만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요 다섯 분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 불렀죠?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 특광, 특특 도지사를 말하는 거고 시군구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군구청장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지 비자치구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자치구청장인데 줄여서 우리는 시군구라고 하고 공법에서 나오는 구청장은 다 자치구청장이다. 여기까지 마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시는 특광, 특특, 시군이랬죠. 이 초록색깔. 이 초록색깔 파트를 우리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여기 시도지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시가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도. 시군구 그러면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도시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특, 광, 특, 시, 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여기 옆에 도 옆에는 뭐 있죠? 특별자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청장하고 군수, 도지사는 시장하고 누구야? 시장하고 군수. 시는 대도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일반시. 비자치구가 있고 얘는 비자치구가 없다. 됐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요? 특광, 특특, 시군. 여기까지. 이제 연습해야죠.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보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옆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미쳤다고 막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그러면 요 시장이 3명이고 도지사가 2명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요거는 도지사 옆에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우리가 시군구청장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 도에 있는 시장 군수와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그치? 자치구청장. 도시 그러면 특, 광, 특, 시, 군이 되는 거죠. 도는 없다고 그랬어요. 광역시는 아까 뭐하고 뭐로?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군수. 여기는 시장하고 군수. 여기는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그래? 대도시. 여기까지는 연습이 돼 있어야지. 자, 그래서 여기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광역시, 일반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남시, 수원시, 그 다음에 양평군, 특광, 특시, 군. 우린 줄여서 이거를 관할지역인 도시라고 하고 특광, 특시장, 군수는 이제부터 도시의 장. 그래서 도시 그러면 특광, 시군이니까 도시장이라고 할게요. 도시장.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가 아까 시도지사 그러면은 특광, 특특 도지사에서 요게 요 5분을 말하는 거 시도지사라고 했고 시군구청장은 우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했습니다. 까지. 요까지가 우리가 보통 특광, 특시, 군을 뭐라고 불렀어요? 도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원 사무 처리를 민원이라는 거 있죠. 민원이라는 건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이분이 다 해요.
그럼 내가 동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 동네 가야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세종시랑 제주도는 이분한테 받아야 돼.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는 특특 시군구가 되는 거야.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짜는 거고. 다만 예외로 건축 허가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이분한테 받는 경우도 있다 해서 우리 기초 강의할 때 이거 외우자고 해서 외웠었는데 기억 안 나도 돼요. 괜찮아?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분보다는 높은 분이라 시도지사로 해놨고, 그리고 구역의 지정권자 그러면 전국 대상이면 어느 분이 나와야죠? 국장이 나오겠죠. 그럼 아닌 것 외워야 되는 게 두 개가 나올 건데 걔 두 개 외우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다. 전국 대상은. 그러면 권한자가 끝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연습하고 끝낼게요. 자, 이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가씨 같죠? 아가씨가 도시 그랬어요. 그럼 어디라고 그래야 돼요? 특, 광, 특, 시, 군. 이 남자의 이거 그때 보여드렸던 거.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이 모든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싹 담아서 머리에 넣고. 그렇죠? 싹 담아가지고 한 장씩 넘기는 거야. 똑똑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도시 그러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도시군데? 특광, 특특, 시군입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라. 입안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해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구청장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네? 구청장 윗사람은 딱 두 명이야. 누구야? 특별시하고 광역시죠? 특광시장이죠. 기억이 또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아까 누구였죠? 맨 오른쪽에 있었는데 누구였네? 도지사 나와야 되죠. 도지사. 시도지사 나왔어. 그럼 시도지사 윗사람이 누구였죠? 국장 나와야지. 그죠? 시군구청장 윗사람은 누구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 윗사람은 도지사고 구청장 윗사람은 특광이니까 특광도지사죠. 특광도지사, 시도지사. 근데 대도시 시장은요. 일반 시장보다 더 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시장이 한 거는 대도시장이 확정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확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배울 건데 지금은 이해하고 기억만 해두는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이건 도시가 대상이죠. 도시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특, 광, 특특시장군수고 예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전국 대상이면 누가 지정하는데? 국장인데 아닌 것들이 좀 있어. 특이한 것들이 있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권한자 암기할 때 쓸 건데 8월 달이나 7월 달에 쓸 거를 미리 보여드린 건데 나중에 저거 하기 위해서 권한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권한자 한꺼번에 제가 비교 특강할 때 정리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권한자의 개념을 미리 좀 잡아놔야 나중에 암기를 안 해도 얘는 누구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럼 문제 푸는데 되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행정계획 성격이 이제 나올 거니까 그게 3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커피 한 잔 딱 간단하게 드시고 1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아셨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